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소리가 막 울리네요. 교재는 지금 헌법정리라는 기본서하고 사례 연습집이죠. 기본 사례집. 그리고 이제 헌법조문체계도 받으셔야 할 텐데, 그거는 그냥 교재라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공부의 편의를 위한 법전입니다. 헌법전인데 여러분 육법전을 막 들고 다니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헌법에 필요한 만큼 딱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조문은 그 계획서에도 쓰여 있지만은 나중에 복습하실 때 그날 이제 당일 다루었던 조문들을 좀 암기까지 하는 적극성을 보일 수 있는 이제 태세로 그 조문집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내용 정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 정리는 지금 보시지 마세요. 나중에도 안 봐도 됩니다. 보실 필요 없고 그 조문 사항 자체를 그냥 읽어보시면서 몸에 익히는 정도, 몸에 붙이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조문 사항을 같이 이제 볼 것들은 보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헌법의 선언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는 제가 이제 적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헌법의 친화도만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정리된 내용들 나중에 회독을 거듭하다 보면 기본서 이제 지식 쌓다 보면은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도표로 압축이 돼 있고 해서 좀 욕심나는 자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기본서에 다 담겨져 있는 도표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것들은 아니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장에 가실 때나 이럴 때 이제 가볍게 들고 와서 전체를 한번 개관해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헌법정리 교재가 처음 나왔는데 공저죠. 변호사 시험에 딱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사법시험하고는 사법시험을 의도해 두진 않았어요. 사법시험을 대비한 학생들도 볼 수 있는 교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변호사 시험용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의도하고 제작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형 시험이나 논술형 시험 다 볼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페이지가 보통 이제 헌법 수험가에서 좀 유명세를 떨치는 서적들에 비하면은 아주 얇죠. 보통은 한 1,500, 1,600페이지 정도 사법시험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책은 1,000페이지를 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이제 본문 내용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서술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다 담고 있지만은 그 내용을 필요한 만큼만 압축해서 서술한 결과 이제 페이지가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내용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내용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사법시험까지 뭐 40문제를 출제 하는 사법시험까지 대비하는데도 이제 무리가 없는 교재인데 특징은 뭐 강의 계획서나 머리말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한번 살짝 읽어보셔도 되는데 개관을 해드리자면 이제 기출 표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형 시험, 사법시험이라면 15년 기출, 변호사 시험은 이제 3년간의 기출, 지문들을 이제 기출 이제 표시를 다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쟁점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보실 텐데, 논술 쟁점이라는 또 그림 글자가 달랑 말미에 이렇게 탁탁 붙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중요한 겁니다. 사례형, 기록형을 아우르는 논술형 시험에서 딱 그만큼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에 배치시키면은 바로 이제 가장 월등한 답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또 압축을 했고, 그래서 물론 더 압축하는 거 괜찮습니다. 더 압축하는 거 괜찮은데 어쨌든 제가 교재로서 책만 읽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교재로서 최대한대로 압축한 부분이니까 그 기준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압축해서 서술할 수 있도록 이제 더 중요도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돼요. 논술쟁점은 이제 그림 글자가 붙은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아우르는 이제 공통 요소니까 중심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내용 관련해서 기출 지문들이 날개면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출 표시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문들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출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 참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기본서 공부하실 때 같이 입체화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형 시험. 사례형 시험에 이제 변호사 시험, 사법시험 포함해서 사례형 시험의 문제와 또 해설 목차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기출 지문이나 해설 목차들은 우리 이번 강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기본 지식을 이제 습득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보면은 확인용으로 보면 충분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용 검토에 아주 이제 만전을 기하시면 됩니다. 헌법 요 1,0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면 선택형부터 기록형 시험까지 어떤 시험이든 다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수험하고 거리가 가깝다. 수험 이제 적합적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죠, 그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헌법학과 또 우리 신림동에서 배우는 수험헌법은 거리가 약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에 접근하는 어떤 그 지점의 마련, 인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그 수험에 대한 인식을 이제 철저히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험은 말 그대로 힘들어요. 그죠? 수험은 힘든 겁니다. 그 자체가. 짜증나고. 왜 하나? 그냥, 그죠? 무시험 통과 혹은 자격시험화. 자격시험화 뭐 외치지만 제가 볼 때는 자격시험화도 결국은 자격시험화로 가게 되면은 점수가 높아져요. 그죠? 자격시험 통과를 위한 최소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결국 이제 지금 현행 운영되는 이제 틀 내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빨리 합격해버리는 거. 그게 이제 최선이죠. 자,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이제 교재 마련했고 강의 이제 진행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건 제가 다 리더합니다. 사법시험도 변호사 시험도 제가 다 리더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그냥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량은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딴 거 필요 없어요. 생활. 공부하면서 복습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활만 잘 지켜나가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강의 진행은 기본서의 이제 지식 체득을 중심으로 하고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뭐 구분이 없습니다. 강의 내용 면에서는 그죠. 그래서 헌법적 지식을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몸으로 다지는 것인데 이게 체계적으로 다지는 과정이 모든 시험 유형에서 달라지지 않아요. 결국 이제 수험의 대상, 평가의 대상 자체는 수험 헌법이라는 헌법 자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례형으로 이제 묻는가, 기록형으로 묻는가, 선택형으로 묻는가의 차이, 유형의 차이일 뿐이죠. 선택형은 여러분의 이제 기초 지식을 묻는 거죠.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이제 사례형, 기록형을 아우르는 논술형은 당연히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시험일 거예요. 어쨌든 지식이 없으면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먼저 추구를 잘 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이제 단둘이 해 나가시면 모든 것들이 한목에 다 접근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례집이 또 제공이 되는데 이 사례집은 뭐 전체를 면밀하게 보는 교재가 아니고요. 이번 강의 이제 커리에서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서 이제 그 단락별로 가장 기본이 되는 사례들을 이제 담은 교재니까 그 사례들에서 가장 중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인하는 정도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 외에 이제 한 사례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쟁점들이 검토가 되는데 그걸 뭐 특정 영역에서 뭐 다 본다 이런 것들이 또 무리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쟁점 위주로 검토를 하고 나머지 뒤에서 다루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향후 이제 학습의 성과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 교재의 의미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사례집 요 정도의 사례집은 뭐 연중 1년을 두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언제든 이제 볼 수 있고 언제든 소화해낼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 안에 구성 이제 쟁점 추출을 잘 못해서 망했다. 이런 친구들은 잘 없어요, 보면. 사법시험이든 변호사시험이든 보면. 그래서 중요 핵심 쟁점을 놓치는 바람에 시험에 떨어지겠다. 이런 분들은 잘 없고, 쟁점은 대충 내가 다 쓴 것 같은데, 부수 쟁점을 좀 놓친 건 있다. 그것 때문에 떨어졌을까? 이렇게 의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신데, 부수 쟁점 때문에 당락이 갈라지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 그래서 주된 쟁점만 잘 파악했으면은 부여받을 점수는 다 이제 부여받게 돼 있는데, 그런데 왜 점수가 안 났을까? 구성이겠죠. 그죠? 쟁점, 주요한 핵심 쟁점을 잘 파악했지만, 그 구성이 남 달랐던 거죠. 남보다 이제 좀 잘 못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점수를 못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구성 쟁점은 그럼 그거 어떻게 마련하는가? 지금 이제 강의 수강을 하는 이제 이 지금 지금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초 지식들을 바닥에서부터 쭉 끌어가면서 고급 지식으로까지 이제 형성하게 되면 그 구성 내용들 때문에 나중에 고배를 마셨다. 이런 경우는 또 이제 반대로 나옵니다.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중요 핵심 쟁점을 놓쳤다. 이래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면은 거의 뭐 변호사 시험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그 강의 계획서 뭐 간단하게 이제 서술되어 있지만은 그 예복습 방법이나 이런 거 있지만 예습은 여러분 예습할 시간 없죠, 지금. 하루에 2과목 돌기 때문에 예습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 욕심이고, 예습은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되고, 대신 이제 복습은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복습도 할 시간이 별로 없죠. 하루에 2과목 돌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실에서 그냥 다 해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쉬는 시간을 제가 15분 정도 드리니까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제 쉬실 분들은 쉬시되, 뭐 별로 쉴 것도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당일 시간에 1시간 동안 이제 진행했던 요소를 빨리 스킵하면은 10분 만에 다 스킵 가능해요. 그래서 빨리 눈으로 스킵하는 정도로 복습을 강의실에서 다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강의 들어가도록 하죠. 자, 첫째 진도는 53페이지부터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앞쪽부터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앞쪽에 이제 헌법 일반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앞쪽 부분들은 통치구조론까지의 제도 파악이 끝나야지만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헌정사를 들자면 뭐 헌정사 그 내용이 되는 것들은 뭐 기본권적 내용부터 통치구조 각종 제도 내용들을 다 언제 그것이 들어왔고 언제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 다루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어떤 이제 감을 몸으로 느끼기 전에 헌정사 같은 것들을 다루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적합한 것이 헌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제 이념으로부터 가장 근본이 되는 이념부터 출발해서 좀 더 구체화가 이루어지는 기본권, 통치구조 이런 순서로 접근을 한 다음에 헌법 일반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 앞쪽으로 가서 맨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3페이지부터 진행하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 원리. 그 위에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출제 포인트입니다. 예, 주제별 출제 포인트인데 이건 이제 제 머리말에도 쓰여 있지만은 단연간의 연구 경험상 제 말이에요. 제 말. 그래서 수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인식이 성립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이제 매핑의 의미고 이제 책을 이제 회독을 걷어받아 보면은 이제 확인의 의미가 되겠죠. 내가 얼마나 이제 학습을 잘 했는가. 그런 의미인데 이 자체가 정리 요소는 절대 아니고 이 자체가 수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날 때 재미있게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안 읽어보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내용들 간혹 가다 보면 이거보다 좀 더 많은 데도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안 보셔도 되니까요. 자, 그 포인트 바로 밑에 이제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 보도록 하죠.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기본 원리란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전 영역에 관철되는 지도 원리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러나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권, 기본 제도 이런 것들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죠? 쉬운 건 아닙니다. 구분이. 칠판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우리 헌법은 그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간단하게 헌법이 뭔지 설명해달라. 여러분 이제 후배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헌법이 도대체 어떤 과목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예, 그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조직법이다. 뭐 독일어 같은 거 쓰지 않겠습니다. 뭐 페어파숭이니 컨스티 그죠? 이런 거 있지만은 중요한 거 아니고요. 국가를 최초로 조직하는 것과 관련된 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와 관련된 어떤 각종 운영상의 최고법이다라는 이제 평가까지 받게 되어 있죠. 자, 국가를 조직하는데 이 국가를 조직하는 이제 목적과 원리와 방법 이런 것들이 선행 추구돼야 될 것입니다. 국가를 왜 만들게 되었는가? 이 국가를 운영하는 이제 운영의 원리는 어떠며 그 구체적인 방법, 수단은 무엇인가? 국가를 조직하는 목적은, 실질적인 이제 목적 의식은 바로 인권 보장이죠. 기본권의 보장. 인권 보장 내지는 기본권의 보장. 국가를 전쟁 기계다 이렇게도 또 얘기하죠. 예, 좀 정치학적인 이제 측면에서 접근하자면은 그래서 전쟁 각종 이제 인간의 역사, 전쟁의 역사에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국가가 결국은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압박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막아내기 위한 이제 원리들이 추구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할 수 있는데 어쨌든 모든 면에서 이제 인권을 보장받는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면 원리는 자, 요게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죠. 기본 이념 내지는 기본 원리의 기초에서 국가를 운영한다. 그럼 구체적인 이제 운영의 방법은 통치 조직의 구성을 통해서 자연 상태에서는 없는 아주 적극적인 조직체죠. 이걸 구성함으로써 이제 인권을 보장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기본권 보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기본권 편에 담기게 되고, 기본 원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헌법 총론의 가장 이제 대다수 일반의 구성 내용으로서 이제 자리 잡고요. 통치 조직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통치 구조론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편을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 기본 원리, 기본권, 또 통치 조직 이런 거 관련된 게 이제 뭐 기본 제도 이런 것들이 있죠. 제도로서 구성되니까. 그러면 기본권, 기본 원리, 기본 제도 이런 것들의 이제 구별점만 잘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기본 원리는 헌법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지도 이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헌법 전 영역에 적용되는 혹은 헌법 전 영역을 아우르는 지도 이념 내지는 지배 이념이다. 기본 이념이다. 뭐 다양하게 표현되는데요. 지도 이념이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기본권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구체화된 내용들. 그래서 어떤 개별 영역이나 포괄적 영역들을 담당하는 주관적 법규범 체계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주관적이란 말은 이제 개인적이다 이런 표현으로도 이제 많이 전환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누리고 향유하고 이런 것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 규범의 법 질서의 체계를 담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기본 제도, 제도라고 하죠. 주로 제도 보장, 제도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객관적 법 규범 체계다. 헌법 개별 영역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어떤 질서 체계들. 그러나 이제 기본권의 이제 이중성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면서 이제 객관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확보해 가고 있지만 이제 근원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주관적, 객관적 이런 의미로 이제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구분을 잘 하시면 헌법의 기본 원리의 그 개념으로 나와 있는 이 포괄적 내용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생길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헌법의 기본 원리란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전 영역에 관철되는 지도 원리다. 즉 헌법 전 영역의 지도 이념이다 라고 했고요. 자, 이러한 헌법의 기본 원리는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헌법의 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 규범의 해석 기준이 되고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모든 국가 구성원이 준수해야 될 최고의 가치 규범이 되고 헌법 개정의 금지 사항이 된다. 일반적인 표현인데 이것들이 또 기출 문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기출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표시를 넣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급시험이나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자, 그 판례 밑에 이제 두 개 나오는데 박스 판례 요 두 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미루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한국헌법의 전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그 다음 사회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이렇게 이제 다루는 것들이 이제 기본 원리의 영역인데, 국민주권의 원리로부터 이제 국제평화주의까지가 헌법의 기본 원리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헌법의 전문을 기본 원리에서 왜 제일 먼저 이렇게 다루고 소개하는 것인가? 헌법 전문의 대다수의 구성 내용이 바로 기본 원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죠. 56페이지 보면 헌법 전문에 이제 법 조문 내용이 나오고 그 밑에 도표 보이죠? 도표 안에 내용 한번 먼저 보죠. 세로 제목 보시면요. 건국이념과 기본 원리, 국민적 과제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건국이념이나 국민적 과제는 한번 읽어보면 끝이죠. 자, 이제 기본 원리 들어가 보시면 또 세목차로 국민주권 원리부터 사회국가 원리, 국제평화주의까지 기본 원리로 다뤄지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뭐 법치주의 원리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이제 명시 표현이 없지만은 본문에 다 녹아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법치주의, 권력분립 요소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고 인권 보장 요소 이런 거 다 녹아 있으니까 헌법 전문에는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헌법 전문은 그 대다수의 내용이 90% 이상의 내용이 기본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요걸 이제 이해하신다면 제가 헌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아까 그 쪽 판례를 그냥 뒤에서 설명을 하겠다, 넘기겠다 했죠. 그게 헌법의 전문에 규범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논인데 그것과 거의 결론이 그냥 똑같아요. 헌법 전문은 곧 기본 원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정도로 거의 대다수가 기본 원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대한 어떤 규범성의 논의나 각종 논의는 기본 원리에 대한 기초적 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신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54페이지. 한국헌법의 전문, 의부터 먼저요. 헌법 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문을 말한다. 헌법 전문은 성문헌법에서만 찾아볼 수 있지만 너무 당연하죠. 헌법 전문을 두지 않은 성문헌법도 적지 않으므로 헌법 전문이 성문헌법의 필수 구성 요소는 아니다. 이것도 국가고시에서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 너무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헌법 전문이 성문헌법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비교법적인 정리입니다. 그래서 성문헌법전을 갖고 있지만 헌법 전문을 두지 않은 국가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 구성 요소는 아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2번 전문의 규범적 효력. 이게 이제 헌법 전문의 대다수 논이에요. 예, 헌법 전문에서 이제 일반적인 논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시나 변시 같은 이제 고급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출제되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이 헌법 전문을 다룰 때 당연히 이제 전제되는 논의, 거의 유일한 논의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규범력. 자, 인정 여부. 내려가시면 헌법 전문의 추상성 때문에 나오는 논입니다. 헌법 전문, 헌법전의 구성 요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안 둬도 되는 거라고 했죠. 없어도 되는 요소다. 이렇게 파악되고 두 번째, 그 내용이
헌법의 기본 원리라는 엄청 추상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어떤 실무 체계에서 활용하는 것들이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가. 헌법재판관들의 뭐 심사 기준 혹은 재판 규범으로 활용하는 것, 또 국민들의 이제 기본권을 인정하는 기본권 규범 이런 것들로 활용하는 것들이 너무 산으로 가버리지 않겠는가. 추상적인 내용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논의가 나오는데요. 학설 대립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그 줄된 부분은 이제 사법시험에서는 조금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데 변시에서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헌재 판례로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우리 헌재는 줄된데 효력 긍정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효력 긍정서. 당연하죠. 몇 조문 안 되는 헌법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전문의 내용까지 파악하지 않으면은 헌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들의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헌법 전문의 추상성이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으로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적극적으로 운영되다 보면은 추상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해석론들이 산으로 가버릴 수 있지만은 이 추상의 여지를 좀 가짐으로써 좀 탄력적인 해석론 내지는 탄력적인 헌법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헌재는 그 효력 긍정서를 취하고 있어요. 자, 밑에 판례 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법적 효력.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선언을 두고 있는데요. 자,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한관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응분의 예우를 해야 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라고 합니다. 자, 헌법적 의무라는데 따옴표 해보죠. 자, 키워드는 앞으로 제가 따옴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두 문자는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키워드. 여러분들 색펜으로 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처리해도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따옴표로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키 단어가 될 수도 있고 키 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맨 마지막 줄에 헌법적 의무, 거기다가 이제 표시를, 키워드 표시를 해 놓으시면, 자, 의무를 진다라는 말이 뭐죠? 의무를 진다. 즉 헌법 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란 문헌으로부터 의무성이 있다. 이 말은요, 규범력이 있다는 말이 다른 말이죠. 그래서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말은 전문에도 규범력이 있다라는 말이 이제 다른 말이니까 헌법 전문에도 이제 규범적인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구속력을. 법적 구속력 내지는 규범력을 인정한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대표 이제 판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검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2번, 규범적 효력의 내용. 자, 최고 규범성. 이 말은 헌법 자체가 다른 민법이나 다른 법 영역에 비하면 최고 규범이다라는 평가를 이미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최고비란 말은 헌법 전 안에서도 가장 최고의 이념을 담았다. 기본 원리가 대다수의 내용이니까 그걸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 중에 최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령의 해석 기준과 입법 지침. 1번의 결과죠. 최고 중에 최고니까 모든 해석이나 해석작용이나 행위작용의 기준이 된다는 말은 당연히 2번으로 나와야 되고요. 3번 재판 규범성,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권리보장 규범성. 자, 이제 3번과 5번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짚어보십시오. 규범력은 당연히 인정한다고 했어요. 이미 존재하는 거 써먹자. 무시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하는데 대신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규범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이제 추상성과 필요성. 그 사이에 이제 절충적인 이제 지점이겠죠.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건 또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 전문을 이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조화의 지점에서 답을 찾자면은 헌법재판소 결론입니다. 권리보장 규범 이외의 규범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재판 규범성, 심사 규범성,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실제 실무에서 심사의 기준으로 위헌인가 합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인정, 이 범죄에 드는 거죠. 다만 권리보장 규범성은 인정하지 않는 게 헌재 태도입니다. 권리보장 규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권리를 도출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권리 도출. 권리 도출 가능성, 기본권 도출 가능성 이런 것들인데, 기본권 같은 이제 권리들은
구체성을 속성으로 하죠. 권리는, 그죠? 민법상의 권리든 헌법상의 권리든 사법상의 권리든 공법상의 권리든 결국 권리는 구체성을 전제로 해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구체적으로 경계를 확정할 수 있어야지 주장하고 관철되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상태에서는 그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이제 권리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이제 이 헌법 전문의 강한 추상성, 여기서부터 이런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인과성 있게 도출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이제 논의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이제 숨은 뜻은 헌법재판관들이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전문가들이 이 추상적인 내용들을 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위험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재판관들 자신들이, 그죠? 그러나 국민들이 기본권을 이 추상적인 내용을 다 아무 때나 막 뽑아내가지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업무 확장, 업무 폭증이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규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권리를 도출하는 그런 이제 규범이 되기는 무리나 그 외에 나머지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운용하는 규범의 의미는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좀 쉽게 접근하자면. 그래서 국민들은 전문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으나 재판관들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숨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헌법 전문은 좀 전에 대부분의 내용이 헌법의 기본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제 앞쪽에 판례 2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미루겠다 했던 그 판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헌법의 기본 원리로부터 권리를 도출할 수 있겠는가? 그 판례인데 도출할 수 없다라는 판례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결론과 기본 원리의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권리보장 규범 외의 규범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확히 정리하시고, 나중에 이제 제도보장 쪽으로 가면 다시 이제 하나 내용 정리가 필요한데, 주로 이제 헌법소원 관련된 거예요. 권리 도출의 가능성, 이것들은 이제 헌법소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성이 아주 큽니다. 헌법소원은 그 적법 요건 중에 하나가 공권력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주장, 기본권 침해 주장 요소를 적법 요건 요소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 속에 이제 기본권 침해 요소를 파악할 수 없으면은 적법 요건 통과를 못하죠. 부적법 각하당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헌법 전문의 침해만 주장한다거나 헌법의 기본 원리의 침해만 주장한다거나 이러면은 권리 침해의 주장 요소를 포함할 수 없어서 바로 이제 각하될 수 있어요. 자, 기본 제도 내지는 이제 제도 보장. 이것도 나중에 정리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은 이제 한목에 패키지를 꾸려버리죠. 결론 똑같습니다. 권리 보장 규범 이외의 규범력은 인정한다. 즉, 자, 여기서 정리한 거죠. 기본 제도는 성격이 객관적인 겁니다. 법 규범 체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떤 질서 체계이긴 한데 객관적인 내용을 담았지 주관적으로 향유하고 개인적으로 누리는 그런 법적 이익들을 담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로 객관으로부터 주관을 바로 도출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상 어렵죠. 그래서 입법 형성 없이 바로 어떤 기본 권리가 도출된다. 이런 논리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헌법 전문이나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를 바로 도출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결론을 가는 것은 강한 추상성. 자, 권리는 속성이 이제 구체성을 속성으로 하니까. 그래서 추상으로부터 바로 구체화가 이루어지는 곤란하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고요. 기본 제도는요, 조금 전에 봤듯이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객관성. 그러니 이제 권리처럼 권리 뭐 여기다 또 뽑자면 권리를 뽑자면은 자, 요거는 이제 주관성을 속성으로 한다. 추상으로부터 바로 구체화, 객관으로부터 바로 주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논리를 통해서 권리보장 규범성은 이제 다 부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전문 판례 먼저 확인해보고 나머지 기본 원리와 관련된 판례도 일목요연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페이지 양괄호 3번요. 재판 규범성. 줄된데 바로 들어가죠. 우리 헌재는 헌법 전문의 재판 규범성을 인정하여 헌법 전문에 위반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판단하고 있다. 즉 재판 규범성. 재판관들이 운용하는 기준은 될 수 있다. 그러나 5번 권리보장 규범성 내려가시면요. 자, 넷째 줄.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에 기재된 3일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역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서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해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권리 도출은 불가능하다. 이걸 이제 강학상 표현으로 하자면 제목처럼 권리 보장 규범성은 없다.
그 자체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왼쪽 판례하고 구분하세요. 왼쪽 맨 마지막에 그 박스 판례 보시면 3.1 운동 거기도 나오죠. 그때 우리 좀 전에 봤던 3.1 운동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 줄 뭐라고 했어요? 헌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3.1 정신이라는 헌법 전문으로부터. 그럼 이 말은 오른쪽의 정리와 대응해서 비교해서 본다면은 어떤 구속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재판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재판규범으로서 규범력이 있고 권리를 도출하는 권리보장규범으로서의 규범력까지 있다. 지금 그걸 밝힌 판례는 아닙니다. 왼쪽 판례 맨 마지막 의미는 오른쪽에 양가로 3번 재판규범성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 위반하면은 의무위반으로서 위헌이에요. 위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53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맨 밑에 박스 판례. 헌법의 기본 원리에 의해서 줄된 데 보세요.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다라는 표현 쓰고 있죠. 헌법 전문의 규범령 논의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판례 제목 보세요. 헌법의 기본 원리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 소원이 가능하겠는가? 기본 원리의 침해만 주장했을 때, 다른 기본권 침해의 주장을 같이 이제 병행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기본 원리를 침해해서 위헌이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면, 다음 페이지요. 기본권 침해의 주장 요소를 갖출 수가 없게 됩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 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해서 그 점만으로 국민의 기본권, 즉 권리가 직접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권리보장 규범성이 없기 때문에 기본 원리는. 그래서 맨 마지막 줄, 기본 원리의 침해만을 주장해서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이런 기초 지식은 기록형에까지 뻗치죠, 그죠? 기록형 제시할 때 헌법의 기본 원리 주장 이것만으로 끝내면 당연히 안 될 테고 헌법소원 같은 기록을 제시하면서 그다음 또 반대 이제 의견서 같은 것들을 반대 이제 의견서를 제시할 때 그 헌법소원 주장자 혹은 주장자의 이제 의뢰인이 기본 원리의 침해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제 반박문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됐습니다. 그다음 56페이지로 가죠. 자, 헌법 전문의 내용 위에 법전 내용은 보실 필요 전혀 없고 이제 도표에서 몇 개 챙겨볼 게 있는데요. 자, 도표 맨 마지막에 비교 표시된 데 있죠. 헌법 전문의 규정이 없는 내용이라고 해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 5.16 혁명 이런 거는 없다. 예, 사법시험에서 출제는 된 적이 없습니다만 항상 예상 문제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 정도는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줄 다시 보세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같은 말입니다. 민족문화의 창달, 창의 동그라미 쳐보죠. 창달의 창 동그라미.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 또 창 보이죠? 창 동그라미 보죠. 5.16 혁명 이런 게 없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죠? 군부 쿠데타의 어떤 색채 이런 것들이 없을 테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전문에는 창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죠. 헌법의 전문, 헌법의 대문이라고 칭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대문에다가 창문 다는 사람들 잘 없죠. 또라이 아닌 이상, 그죠? 자, 그래서 대문에는 보통 창을 달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외워두시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박스 판례 나오는데, 네, 됐습니다. 요것들은 나중에 한번 줄된 부분 정도 이제 복습하실 때 확인해 보세요. 자, 다음 국민주권의 원리로 이제 갑니다. 이제 가장 이제 추상적이고 개관의 의미를 이제 한번 받고, 이제는 이제 구체적인 원리들의 담당 내용들, 개별령적인 내용들을 봅니다.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일단 1조 2항에 이미 선언되고 있죠. 이 조항은 이제 영화를 통해서 아주 유명해진 조문이죠. 엊그제 보니까 이제 중학생들이 앞쪽에 막 걸어가면서 1조 2항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참 건전한 현상입니다. 외우고 있는데 서로 막 주장하면서 욕짓거리를 하고 막 그러대요. 욕은 또 왜 붙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로마자 1번.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은 됐고요. 자, 기출표시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출표시에 해당하는 기출지문이 있고요. 그 다음 논술쟁점이다라는 표시가 또 보이죠. 논술쟁점이다. 그래서 논술형 시험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개념 요소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지시어예요. 물론 이제 변호사 시험의 논술형으로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고요. 변호사 시험에서 뭐 국민주권 원리 이런 것들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사법 시험에서부터 이제 유리하는 논술쟁점적 요소는 일단 제가 이제 다 반영했으니까. 그래서 중요도는 좀 사법시험틱하다.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구별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로마자 2번 주권이론의 변천. 제목 먼저 보죠. 군주주권론으로부터 2번 과도기 주권론으로서 의회주권론, 국가주권론. 그 다음 완성된 형태로 국민주권론.
군주 주권론 뭐 너무 당연하게 안에 내용들 잘 모르셔도 됩니다. 2번 이제 과도기 주권론으로서 이제 의회 주권론, 국가 주권 요거는 조금 개념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영국 같은 나라들이 아직 의회 주권론 국가이기 때문에 의회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좀 아셔야 되고 국가 주권론은 이제 독일 같은 나라에서 그 비스마르크 체제 즉 입헌 군주국 체제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약간 이제 어용 이론입니다. 물론 이제 의회 주권론 같은 경우는 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용이다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다 과도기에 이제 군주가 주인인가 국민이 주인이어야 하는가라는 이제 첨예한 어떤 질문의 영역에서 그 회피 이론들이에요.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의회 주권론은 시민의 대표와 귀족의 대표가 함께 구성한 양원제 의회, 즉 영국의 양원제 의회가 주권자이다. 양원제 의회라는 어떤 집단이 주권자이다. 이걸 밝힌 거예요. 이건 결국 뭡니까? 시민도 주인이고 귀족도 주인이다. 지배계급도 주인이고 피지배계급도 주인이다. 다 주인이다. 그러면서 1번이냐 3번이냐 이런 이제 이 싸움과 충돌하기위해서 이제 피해가려던 너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주권론은 독일에서 국가가 주인이다. 군주도 아니고 군주 개인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그들이 구성한 국가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국가의 구성 요소는 1번의 군주, 2번의 국민, 3번의 국민 다 국가 구성 요소죠.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군주도 주인이고 국민도 주인이니까 싸우지 말라. 예, 이래 또 회피 이론이 되는 거죠. 네, 그 정도 과도기 이론의 이제 의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영국은 이제 의회 주권 국가다라고 평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 주권이 실현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국가입니다. 알아서 국가가 해주는 거죠. 자, 넘어가시고 로마서 3번. 비교법적인 내용이나 비교법적 연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의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의미에서 정도만 잘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적법 절차 원칙의 연역, 뭐 법치주의 원칙의 연역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데 우리 현행 헌법의 이제 해석론과 관련해서만 필요한 정도만 딱 이렇게 캐치하시면 되겠어요. 자, 3번 국민주권 원리에 관한 세 가지 견해. 나시옹 주권과 뿌아뿌르 주권으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 말인데요. 나시옹, 뿌아뿌르. 자, 나시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체 국민 얘기하는 것이고, 뿌아뿌르라는 것은 뭐 빨리 발음하면 빼뿔처럼도 들려요. 예, 뿌아뿌르. 뿌아뿌르는 인민이라고 하는데, 이거 시대 개념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어떤 특정 계급을 일컫는 특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에서도 없어진 개념.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은 이제 빼뿔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존재하지만은 피플의 의미로 전환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판서 설명하면서 이제 설명드릴 텐데, 아주 특정한 신분 계급을 칭하던 거였어요. 자, 이걸 이제 요걸로 의미 구분해서 이제 주권론을 펼치자는 견해가 이제 권영선 교수님을 필두로 하는 견해인데, 권영선 교수님 타계하셨죠? 예, 타계하셨고, 타계하신 이후에 비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땅박아놨던 비판이 막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요 견해는 그 의미론이 무엇인가, 두 주권론의 이제 그 핵심적인 구분 지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만 이제 파악을 잘 하시면 되겠고, 일단 요런 구분을 쓰지 말자는 게 현재의 통설과 판례예요. 왜냐면 특히 그 뿌아뿌르라는 그 개념이나 단어 자체가 지금은 없어진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시대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도 소통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논리를 이제 좀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3번에 국민주권을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구분해서 논의하는 견해입니다. 요게 타당합니다. 예, 국민주권이라고 하지만은 순형식화되어 있는 정도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 실질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경계점을 찾는 정도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박스 판례들이 붙어 있는데, 안에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현재 판례가 형식적 주권, 실질적 주권 이런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예, 다수가 판례의 표현입니다. 네, 그 정도 이해하시고 나면은 이제 그 주된 구성 내용은 결국 나시옹 주권론과 뿌아뿌르 주권론의 대립에서 나온 경계점하고 또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설명은 이제 1번의 그 도표 내용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관념만 딱 잡으시면 이 내용이 이제 현재의 논의에도 논의는 그대로 경계의 지점은 똑같아요. 용어만 구분해서 쓰자. 뿌아뿌르니 이런 용어 쓰지 말자. 이런 것들이니까 그 내용만 이제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2번에 가시면 국민주권을 국가 권력의 정당성 근거로만 이해하는 견해 나오지만, 이거는 책이 기본 교재에 이제 존재하는 이제 기본 이론이다 보니까 소견했습니다만, 허영 교수님 이론입니다. 허영 교수님 이론이고 그렇게 찬동 많이 받지 못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시험화될 가능성 없습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주권론의 경계 지점, 내용의 경계 지점을 파악하신 다음에 3번의 용어 정립, 형식화된 주권, 실질화된 주권의 의미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끝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도표를 분석하는데요. 자, 집중하십시오. 헌법은
법이지만 민법이나 형법이나 뭐 이런 이제 형사법이나 이런 이제 구체화법에서 논의하는 이제 법의 어떤 의미들하고는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제 의미를 갖고 있죠. 헌법의 추상성이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설명될 수도 있지만은 헌법이 자연 상태에서 최초의 법적 규율 상태로 넘어오는 과정들을 규율하는 그것들을 논하는 이제 법이다 보니까 법적인 것 이전에 자연적인 것, 천부적인 것. 왜 국가가 만들어져야 됐는가에 관한 물음에 관한 이제 답변 이런 것들이 없이는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국가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방향 설정까지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치사적인 내용들까지도 약간 이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헌법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회적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헌법을 잘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정치에 관심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이 보면은 헌법을 좀 빨리 접근하는 측면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20대에 아주 젊고 팽팽한 학생들도 충분히 이제 이런 논리들을 전제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똑같아집니다. 큰 무리는 없어요. 물론 뭐 우리 헌법을 벗어나는 나머지 이제 정치사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이제 연륜을 파갈 수는 없겠지만은 헌법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제 차별화가 없어져요. 자, 봅니다. 대한민국을 혹은 이제 어떤 국가를 구성하는 이제 전체 구성분자 국민의 개념을 나숑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 중에 일부 집단 개념으로서 또 뿌아뿌르라는 개념이 한때 있었어요. 프랑스 대혁명 당시. 자, 뿌아뿌르라는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지도 계층을 얘기합니다. 혁명의 지도층. 그래서 혁명의 지도자. 지도자층, 즉 혁명의 지도자와 그 가솔들, 이런 거, 극 엘리트들이죠.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특수 신분 개념이었고, 그 인원수가 대충 한 100명 남짓 상정될 수 있었다고 해요.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혁명 지도자죠.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 자, 이런 식으로 칭하다 보니까 뿌아뿌르 개념이라는 것이 이제 특수 개념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혁명이 이제 완료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제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개념을 구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아진 이유가 이제 요거 때문입니다. 자, 나숑이란 개념. 이거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소통되는 개념이죠. 국민 전체 국민이니까. 자, 나숑이 주권자다. 뿌아뿌르가 주권자다. 자, 이런 논의는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나숑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추상적 국민 개념. 그러나 뿌아뿌르는 100명 남짓 때는 구체화되어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행위성을 그 집단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 법적 행위성을 부여해 볼 수 있는, 그죠? 민법 같은 데 가면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들처럼 집단을 이뤘지만은 어떤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구체화된 국민들을 이제 구체적 국민, 이런 식으로 먼저 개념 구분을 하고요. 이게 이제 권현승 교수님 책입니다. 추상적 국민, 구체적 국민 개념 구분. 자, 그 다음에 이 추상적 국민은 현실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없겠죠. 추상이죠. 추상으로부터 구체적인, 현실적인 의사가 도출될 수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그냥 관념상의 의미다. 이런 의미로 접근할 수 있고. 근데 구체화된 국민, 100명 남짓으로 이제 구체화된 국민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충분히 어떤 법인격의 법리를 통해서 구체화된 의사결정이니 행위성이니 이런 것들을 부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이 존재하는 국민 개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가 되고요. 자, 이런 추상적 국민들이 이제 주인이다. 국가의 주인이다. 그러면 이제 국가를 운영할 때 있어서 이 추상적인 국민들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미 논리 전개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대표를 통해서 의지를 대변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운영되게 되어 있죠. 주권자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 대표의 의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지를 추정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되는데, 구체적 국민들은 어때요? 구체적 국민 개념 하에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구체적인 의사, 현실적인 의사를 형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변자나 대표자를 둘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편의상 맨날 100명 남짓 모여 다니면서 국가의 의사결정을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그죠?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이제 대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만 굳이 법리상 대표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법리적으로 직접제 민주주의, 주권자가 직접 통치하는 이런 직접제 민주주의 원리로서 이제 운영됩니다. 자, 대의제 원리, 당연히 이제 대표를 뽑아야 되죠. 근데 그 대표는
어디에 구속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행위를 위임한 주권자들이 어떤 의사 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즉 기준 마련이 안 되죠. 행위의 기준 마련, 대표 행위의 기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으로서 구속의 대상인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위임의 법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대표자들이 국가를 운영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선출 과정에서만 관여하는 정도로 이제 끝나고, 실제 이제 선출된 이후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대표자들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 기속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이게 이제 대의제 하의 자유위임 법리죠. 그러나 이제 직접제 하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편의상 대표를 세운다고 했어요. 100명 남을 때는 국민들이 매 사안을 다 투표로서 결정하는 것은 비효율이기 때문에 대표를 세운다. 그러면 그 대표는 이제 직접제 원리에서는 어떤 위임의 책임가? 당연히 기속 위임이죠. 이미 주권자가 마련해 놓은 현실적인 의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될 것, 그 의사에 구속되는 범위 내의 대표 활동,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기속 위임의 법리가 성립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유위임, 여기 또 문제죠.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구속받는 위임 체제라면은 그 구속력을 벗어난 대표 행위를 바로 법적으로 통제해버릴 수 있죠. 바로 주관적으로 통제해서 바로 끌어내릴 수 있죠. 그게 바로 인민소환제도, 이런 주관적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유위임 체제에서는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속력을 전제로 해서 바로 끌어내리고 이를 잘라버리고 이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악행 내지는 권한의 남용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수적 권력 분립 제도가 운영되죠. 필수적 권력 분립. 근데 기소위험 체제에서는 이제 그게 필수일 필요는 없고 임의적이면 충분합니다. 좀 더 이제 구속적인 체계를 두고 싶으면 권력분립 제도를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냥 인민소환 이런 제도로만 운영돼도 되고, 이제 권력분립 제도는 이제 객관적인 제도를 통한 이제 객관적 통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관적 통제로서 인민소환 제도 이런 것들이 운영되기 힘들기 때문에 객관적 통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게 이제 권한 남용의 대표적인 통제 장치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요. 자, 됐고, 자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이론이 승을 거두죠?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는 나시옹 주권론이 이제 승을 거두죠. 파프르 주권론은 요게 민중 이론이었어요. 서민들이 지지한 민중 이론이었고, 나시옹 주권론은 자본가 이론, 시민 계급들이 주장했던 이론인데, 자본가 이론이 이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승을 거둡니다. 민중들이 우리 전체 국민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 우리 엘리트, 극 엘리트 집단인 파프르가 주인입니다. 당신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장작 크루소가 외쳤지만 그래도 그 이론을 지지하는 이유는요, 그 이론이 맞는 이론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무능한, 아직 정치가 뭔지를 잘 모르는, 맨날 이제 속박받았던, 구속만 받아왔던 어떤 전체 국민이 우리가 이제부터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능력치를 상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파프르 주권론이 와닿았어요. 그 파프르 주권론이 이제 나중에 그 막시즘으로 발전하고 지금 공산주의 이론으로 이제 전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공산당 일당 독재.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들이 지지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공산당 당원이 됨으로써 실질적인, 아주 구속적인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민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당대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문외한이니까 우리가 주인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을 상당히 무리다. 하지만은 우리 자식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해서 우리 자식을 엘리트화 시키면은 그들이 나중에 실질적인 힘을 가진 주권자가 된다. 이런 이제 논리의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나시옹 주권론은 결국 뭐예요? 자본가 이론. 대표로 뽑히면 대표로서 무조건 아무 구속도 안 받고 자유롭게 활동한다. 이런. 근데 주로 대표로 누가 뽑힙니까? 가진 자들. 예, 그죠? 예, 가진 자들이 자본가들이 주로 대표로 뽑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자본가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이론이었기 때문에 결국 민중들이 지지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쨌든 자본가들 내지는 시민계급이 일으킨 이제 혁명체제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자본가 이론이 이제 승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제 폐해 때문에 파프르 주권론에서 이제 외치는 이제 직접제적 요소가 이제 사후에 가미되고 보완되고 이런 체제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요. 우리 현행의 이제 헌법 체제도 이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죠. 자, 도표 안에 들어가 봅니다. 나시옹 주권론 이제 확인하세요. 이론의 정립자가 누군가, CS와 루소 당연히 구분하셔야 되고, 그다음 대표 서적 같은 건 몰라도 됩니다. 그다음 국민의 개념. 나시옹 주권론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국민 개념을 설정하고,
당연히 뭐 전체 국민 뭐 4천만, 5천만 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부합으로 주권론은 말 그대로 백명남짓되는 구체적 개념이었다. 통치의 방식, 줄된 데 바로 보세요. 나시공 주권론은 대의제 원리에 따른 자유임의 원리로 운영됐지만 부합으로 주권론은 직접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직접 통치로 운영되는 논리다. 그 다음 선거의 성격, 이거는 맨 마지막에 보죠. 그 다음 대표의 지위 내려가시면 줄된데 나시공 주권론은 무기속 위임 내지는 자유위임으로 돌아가고 부합으로 주권론은 당연히 기속위임 체제입니다. 권력의 구조, 나시공 주권론은 자유위임 하에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줄된데 권력 분립이 필수적이다라고 했죠. 필수적. 그 다음에 부합으로 주권론은 그냥 선택적인 것이다. 선택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의 성격으로 올라가시면 나시공 주권론은 대표를 뽑지 않으면 국가 운영을 못합니다. 그죠? 전체 국민들은 어떤 의사를 만들어낼 수가, 국가 의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 의사를 설정해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를 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선출은 권리라기보다 권리의 의미도 있지만 의무성이 강하다. 국가 운영을 위한 당연한 국민의 도리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나 이제 부합으로 주권론은 대표를 안 세워도 국민들이 100명이 맨날 몰려다니면서 국민투표로 직접 이제 통치하면 돼요.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발 아프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표를 세우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세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이지 의무인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반대되는 결론이 나오네요. 네, 요 정도가 국민주권론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영역들이고, 왼쪽이 이제 뉘앙스를 보면, 전체 뉘앙스를 보면 나시공 주권론의 내용들이 국민주권이지만 좀 형식화되어 있는, 그죠? 서민들의 정치 참여가 막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이론들이고, 부합으로 주권론이 꼭 일부 집단만이 주권을 향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국민주권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형식적이냐 실질적이냐 이런 이제 개념 포착으로부터 맨 마지막 3번 형식적 국민주권, 실질적 국민주권 이런 이제 개념 구분으로 이제 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둘 중에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실질적 국민주권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실질적인 주인의 참여 보장 이런 것들이 전제하는 순형식적인 참여 이런 것들은 아주 근대 초기에 구태의연한 마인드지 현대에도 추구될 수 있는 주권의 마인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헌재도 실질적 국민주권 요걸 이제 주창하는데 실질적 국민주권이라는 것이 꼭 부합으로 주권이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틀을 가지던 간에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주권 행사의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 헌재가 쭉 이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줄된 부분들 나중에 이제 한번 쉬는 시간이나 복습할 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조 4번 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요거는 제목 정도 시간 나면 한번 보시고 굳이 안 봐도 돼요. 시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 국민주권이어야 함을 전제로 해서 국민주권의 실질화가 어떤 제도적 방편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제목 정도만 살짝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60페이지에 2번 직접민주제 요소의 가미. 그래서 국민투표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예외적으로 도입하고 있죠.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네, 그러면 4번의 정당 제도에 의한 국민의 어떤 직접 참정 욕구의 수용 이런 것들 나중에 하나씩 이제 다 보게 될 거예요.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들의 이제 지역 정치의 참여 보장 이런 걸 통해서 국민 주권자들의 참여의 실질성을 추구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 민주주의 원리. 이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죠. 15분간 휴식합니다.